지수 3000선, 2950선, 2920선, 2850선 등등 일정 구간이 되면 비중을 좀 줄이시라 말씀을 드려오긴 했었는데 아마 못 줄이신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냥 올라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거예요. 그 종목을 아예 벌목을 하라고 하면 못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가지치기라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좋아요. 이 또한 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적으로 내가 이 정도 되면은 잘라야겠다, 비중을 좀 줄여야겠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이미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혹은 비중 조절이 실패해서 손실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누른다. 쉽지 않아요. 근데 또 지금에 와서 종목을 줄이거나 가지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또 타이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매수하신 지 뭐 한 2, 3일밖에 안 됐고 뭐 손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그러면은 매도도 고려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 지금 타이밍에서는 그런 타이밍은 아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때 비중을 축소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 또한 하락 종목일지언정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는 항상 나오기 마련이죠. 거기에서 그냥 급반등해서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못 하셨더라도 이번 경험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가능하면 하락 초기에 비중을 가지치기 하듯이 축소하시고 관망하다가 상승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수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코스피 3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아직 저점 거래량이 유입되거나 외인의 5천억 수준의 매수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최근 외인 매수가 들어오곤 있으나 뭐 1천억, 2천억 요 정도 수준이라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을 좀 확인을 하려면 최소한 5천억 정도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은 이미 물리신 분들을 위한 마음가짐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짧게 해보겠습니다. 이건 대충 1년치 차트인데요. 요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때 당시 100만 원 하던 차트예요. 이게 20만 원으로 폭락을 합니다. 한번 내가 저기에서 물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억을 넣고 2천만 원이 되었을 나. 5억을 넣고 1억이 되었을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짜증나겠죠. 하루하루가 짜증나고 소주 생각나고 미칠 것 같고 쉽게 다 때려 부시고 제정신으로 사실 수가 없을 겁니다. 악순환이 반복돼요. 회사에서는 일이 손에 잘 안 잡히고 일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평가가 안 좋게 나오고 평가가 안 좋게 나오니까 연봉이 줄고 다른 친구들은 또 앞서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수익을 났다라고 하면서 또 약오르죠. 네, 그런 일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일상생활이 이제 같이 망가지는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됩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은 2013년의 비트코인인데요. 지금 여기에요. 거의 보이지도 않죠. 요걸 좀 확대해 놓은 겁니다. 이게 나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비트코인 이 정도 견뎠어야 뭐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차트를 돌이켜서 이때 당시에 차트를 보자면 100만 원 하던 것이 220만 원까지 폭락하는 걸 견뎌야지만 요 수익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그 이후에 2018년까지 2만 달러로 폭등합니다. 약 1000배가 되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100만 원이던 것을 20만 원까지 견뎠던 거예요. 이 역사는 또 반복이 되죠. 2018년에 비트코인이 2만 달러 했었던 것이 다시 이제 4천 달러까지 또 폭락을 합니다. 와, 엄청 많이 폭락해서 이때에도 또 누군가는 또 힘들고 못 견디겠다 또 생각이 들고 내가 비트코인을 왜 투자를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좌절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역사는 반복돼요. 방금 전 차트가 여기입니다. 2만 달러 됐던 것이 다시 또 4천 달러 됐다가 6만 달러까지 또 상승을 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차트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난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 자리에서 그만큼 견딜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내가 주식을 하는 사람 중에 병신 중에 상병신이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주식을 정말 정말 재수없게 최고점에서 거래를 했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던 분들이 2017년 말에 거래하셨던 분들입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죠. 당시에 2500선
아주 올라갔었던 지수가 1400선까지 물러납니다. 이렇게 불장이던 코스피 시장을 외면하고 2017년 꼭대기에서 거의 2600포인트예요. 거기서 사고 1400까지 폭락 맞은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 했었죠. 그냥 두드려 맞은 거예요. 이 정도면. 거의 지수가 이 정도 내려갔다는 얘기는 요만큼의 퍼센테이지만큼 손실을 봤다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하한가를 맞아서 마이너스 60%에서 마이너스 80%까지 맞은 종목들이 수두룩하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망했을까요? 1400에서 700, 200, 150 해가지고 지수가 그냥 아예 무너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이 났을까요? IMF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방금 봤었던 폭락장이 여기입니다. 2600선에서 밀리고 1400 찍고 코스피 3000을 찍었어요. 그때 우셨던 분들은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결국엔 본전을 줬겠죠. 가장 안 좋았었던 거래는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는 케이스가 가장 안 좋은 케이스죠. 이런 현상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해 오면서 현재의 지수를 형성했습니다. 이제 예시로 둔 것은 이 부분이지만 제가 일부러 비트코인을 차트 예시로 보여드린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어요. 외환위기, IMF, 모든 상황들이 다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쳤지만 1985년에 코스피 시장이 처음 태동한 이후에 뭐 다양한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최저 포인트가 저희가 131포인트였어요. 지수가 3000포인트까지 왔죠. 코스피는 2500, 2000, 1500에 갈지언정 결국은 다시 또 4000을 향해서 갈 겁니다. 이번에 모 후보님께서 또 5000에 대한 그런 희망회로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당장 눈앞의 수익과 손실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죠. 결국은 시간 문제예요. 곧 최대 명절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연인과 가족, 부모와 자식, 그리고 그동안 감사했던 분들을 좀 떠올려 보시고 문자 같은 거 한번 남겨보십시오. 주식으로 얻는 수익보다 훨씬 더 큰 걸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은 내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 왔는가, 행복하게 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뭐 그러게 줄이랬잖아 라고 말씀드리는 그런 따위 말이야 지금 얘기해봤자 소용없죠. 사람이라 그런 것을 어쩔 수 없죠. 이미 내린 것을. 이미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냥 두시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몰라요. 금리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 폭락으로 여러분이 힘든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여태 이제 증시가 내려서 그리고 지금 증시가 내리고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증시가 내릴까 봐입니다. 가장 심리가 무너지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현재 내가 수익을 내고 있느냐 손실을 만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희망이 없는 거죠. 앞으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자신이 없다. 내가 지금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 방향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내가 건드리기만 하면 까먹지? 그런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튼 금리 인상은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자, 실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금리가 딱 오르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없어지면서 오르기도 해요. 금리 인상은 바꿔 얘기하면 경기가 회복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더 이상 금리를 인하시켜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시키는 거거든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증시가 내려가는 것은 자금이 이탈되기 때문인데 지금이 딱 이 노란 구간이라는 거죠. 금리 인상한대 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먼저 다 선 반영되고 그 다음에 증권가에서 미리 다 팔고 나서 생기는 현상이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는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하실 수 있어서 증거를 제시합니다. 증거 1호. 2006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당시에 인상을 하고 나서 이제 중단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신흥국의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었다.
금리 인상하는 그 자체에서도 같이 올라가요. 증시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2016년 반등 국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맞춰서 증시도 같이 올라가요. 이게 1대1로 금리가 올라가니까 증시는 내려간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볼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2013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월에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을 처음 하고 테이퍼링 시작하고 뭐 채권 매입 종료하고 금리 인상 발표하고 금리 인상이 시작되니까 증시에는 영향을 주지만 결국은 또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항상 반복돼 왔다. 결국 항상 바뀌는 것은 증시와 기업이 아니라 내 마음뿐이라는 거죠. 기업이 바뀌진 않아요. 어차피 그 기업은 그 자리에 딱 그대로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공장을 새로 짓거나 공장이 부서지거나 지진이 나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화산 바로 옆에 지어가지고 화산 폭발이 나가지고 회사가 통째로 없어지거나 아니면 외계인들에게 직원들이 납치가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거나 갑작스러운 변동이 생기지 않아요. 기업은 그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는 이렇게 평탄할 것만 같지만 실제 장투는 이렇습니다. 주가가 폭락했다가 오르기도 하고 케이블 카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후수를 만나기도 하고 그럼 뭐 주가가 폭락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항상 반복된다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증시의 등락으로 인해서 수익이냐 손실이냐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 내가 다스려야 되는 것은 증시의 등락에 따른 변동을 내가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걱정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을 정리를 하시면서 그동안 내 거래가 좀 어땠는가 일지도 좀 한번 작성해 보시고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이제 그런 정도를 생각해 보시되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닙니다.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좀 지켜보다가 좀 저점에서 다시 또 반등할 때 좀 추매를 해서 거기서 좀 수익을 낸다든가 아니면 손실이 좀 일부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거기서 좀 줄이고 나서 3천선 넘어서 다시 좀 거래를 하신다든가 이런 정도의 대응으로 좀 냉정하게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이제 본인을 위해서 좀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영상을 좀 정리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힘내시고요. 마치겠습니다.